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역 근처에서 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그 전까지 딸과 자주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 제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로지 딸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잖아요. 저와 제 딸 또한 급격하게 변해버린 인생길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유는 1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와 제 딸이 내쳐졌을 때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지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13년 전에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족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족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서 일을 배워왔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모든 걸 제공받아 장사를 하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가 끝나고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대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져 살림까지 차렸던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 불행한 길을 걷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들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뼈와 살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왔고 그렇게 남편과 손발 맞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은 대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은 다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 했던 건 제 딸의 앞날 때문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제 딸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제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도 참을만 했었어요. 바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순간 제 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간 여자만큼은 안 만나길 바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이 배달 간 곳을 확인해 보니 딸이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건물에 배달을 갔길래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를 봤냐고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배달 나갔던 사람이 어느새 4시간이나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였어요. 수십 통도 아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죠. 배달 일도 많이 바쁜데 벌만큼 벌었고 체인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에게 잠깐 식당을 맡기고 남편이 배달간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주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없길래 답답함은 더해갔는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살짝 보였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 다종이야.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돈이 넘쳐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이 빌딩 건물 주고 나는 족발집 체인점이 10개나 있는 잘 나가는 족발집 사장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자리 만들 거니 한번 받아봐봐. 그 과외 선생과 공부한 애들은 죄다 서울대 붙었다더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긴 해도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 뭐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혼자서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외롭게 지나와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무작정 막 나갈 순 없잖아. 내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돈을 덜 뜯기지. 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종이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더 키웠다가 대학 진학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잘 안 풀리는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까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최대한 참고 기다릴게. 우리 다정이한테 다시는 되돌아 없는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너무 붙잡아서 괜히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옆에 있어준 건데 당신 탓은 아니지. 그건 내가 잘 둘러대면 돼.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정이 집에 들어왔겠다. 어서 들어가봐.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정말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났는지 둘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이미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저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식당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진정이 될 때까지 밖에서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제 딸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 딸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얼굴에 손을 수십 번도 아닌 수천 번은 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눌 때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술 약속이 잡혀 있다며 일찍 식당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식당 정리를 시켰어요. 저도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행주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뒤 종업원들과 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딸은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했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거실로 불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던 남편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해.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거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많이 참고 있는 중이니까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말해. 아까 종업원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얼굴에 행주를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친구들과 대화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종업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요즘 내가 신경 쓸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많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건 그런 건 상관없거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요즘 들어 아예 내 전화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 당신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요즘 우리 나연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따로 가이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연이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 입에서 가이 선생이 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족발 사장이 가해 선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 붙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과외까지 받아야 돼? 그냥 학원 다니라고 해. 머리 좋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 없다는 거야? 확실한 거지? 내가 알기론 당신이 꽤 유명한 가해 선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연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뿐인 외동딸 건사 잘해서 나연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원비도 아깝고 가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가서 술 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 좀 해. 술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돈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가외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외 찾더라. 그런 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상간녀 자식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자기 친딸은 학원비도 아깝다는 말을 꺼냈을 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딸에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친 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외간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갔던 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악물고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거야. 우리 딸 나연이한테 아빠 엄마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힘들게 버틴 거라고. 내가 너랑 그동안 살면서 큰 거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넘어서 나연이한테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길래 배달간 건물에 찾아가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외간 여자랑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여자가 그 빌딩 건물주라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왜 가해 선생에 대해 얘기했겠어? 그 여자 딸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 붙여주겠다며 벌써 돈까지 지불하고 다 알아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해 선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학원비도 아깝다고? 너랑 피가 섞인 천륜인 나연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지핏줄인 나연이한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뭐야? 다 듣고 있었어? 너랑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네. 나 그 사람과 가벼운 사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빌딩주라.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딸에게 가해 선생까지 알아봐 붙여준 것도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최대한 좋게 갈라서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합의금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연이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은 악착 같아서 나 없어도 나연이 건사 잘할 거야. 이런 관계로 살아봤자 무의미하지.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되려 큰소리 치면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꾸준한 일은 다 하면서 바친 인생인데 그런 노력이 남편의 바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딸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방문을 닫은 다음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길래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간녀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제 막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락도 없이 달려왔니?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이미 내 아들과 대충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거야? 인생이란 게 원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단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충격받아서야 되겠니? 뭘 원해서 온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위자료 몇 푼 주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던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것 같아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인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족발만 수억 개라고요. 그런데 위자료 몇 푼 주고 땡치겠다면 퍽이나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겠네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집안의 딸이 내 딸과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대학 문제로 상당히 골치라며?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얘기할 거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지. 가위까지 붙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니년 딸한테 가서 네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다니면 아마 걔 인생도 아작이 나겠지. 나랑 내 딸만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직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얼굴 대면하고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니들이 인간이야? 어차피 망가지게 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인생이 순탄해지게 놔둘 것 같아?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부터 끝장 볼 테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잘것없는 게 어디서 협박이야? 뭘 원하는데? 섭섭지 않게 위자료 주면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려고 그래? 족발집 몇 개 주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족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겠지? 그럼 그만큼 위자료로 더 챙겨줄 테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전조가리 파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그래도 기본적인 장사는 할 줄 아니까. 내 아들 옆에서 일을 돕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건 조금도 없었어. 나랑 살아오면서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반대로 나한테 인사 온 경진 씨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주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니? 그 건물에 우리 족발집 하나 더 오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굴러 들어온 금덩이를 흘려보낼 수야 없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그거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쪽이 우리 자기랑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좋게 끝내요. 저는 두 연놈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상간녀가 남편한테 저를 말려보라며 두려워하자 저에게 그만 난리치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고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건들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저를 피해 도망을 치려 하길래 그 뒤를 바짝 쫓아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이혼해주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른 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 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놀랄까봐 헝클어진 머리와 붉어진 눈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온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제 딸도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충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찬데 이런 문제로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식당에 나와 장사를 했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희는 남이 될 준비를 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 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헤어진 뒤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학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간녀의 빌딩이 화재로 불이 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러진 상태로 제 딸을 안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런데 남편 품에 안겨있던 학생을 유심히 보니 제 딸이 아닌 다른 여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뒤이어 상간녀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겨있던 여학생을 끌어안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몸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나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 입에서 걘 내 인생에 1도 보탬이 안 될 애라며 애비라는 놈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저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화재 연기로 인해 저까지 위험해진다며 소방대원을 믿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남편이 상간녀의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제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소방대원이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 시작했고 한 소방대원의 품에 제 딸이 정신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구급차에 올려 태웠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딸의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재 당시 남편이 학원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제 딸과 상간녀의 딸 앞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상간녀의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은 그 학생이 상간녀의 딸인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학생이 누구길래 친딸을 버리고 갈 정도였냐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제 딸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에게 많은 상처가 분노로 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품에 안겨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는 그런 딸에게 그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고 했어요. 제 딸은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잠시 숨을 고르니 벌써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족발집을 이어가지 않고 게장집을 차렸어요. 족발이 느끼한 감이 있어 반찬으로 게장도 같이 나갔었는데 매번 오시는 손님들이 제 게장이 맛있다면서 따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게장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장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몸에 이상 증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 말로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암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에까지 들려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면서 딸이 들어오려던 순간 제 딸의 손을 낚아채 누군가가 끌어들였고 제 딸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딸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손부터 날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전시모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던 전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 딸에게 애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 딸을 흔들어댔는지 제 딸의 금속 명찰이 전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가 담당 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모는 그런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설득시키려 하겠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면서 아까 네가 담당 의사와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 의사가 나이는 젊은데 암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들, 아닌 너희 아빠는 어떡하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불타는 건물에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죽었어요. 건물 밖에서 나왔을 땐 제 앞에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면 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소아과 담당 전문의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담당 의사 몫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이제 그 손 놓으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엄마 손 더러빌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병원 안 가봤겠니?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이 없다더라. 시간은 계속 가고 내 아들은 점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내 전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 네 애비 좀 살려줘라. 뭐든 다 한다니까. 자, 이 할미가 무릎까지 꿇은 걸로 부족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엎드리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고 그 경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목숨을 구해준 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개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개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자기 친아빠한테 가 있던 거였지. 그걸 본 그 여자가 내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뒷딸을 버리고 내 아들과 시작할 수 없다고 이혼했던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더랜다. 내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10년을 혼자 살아왔어. 니들한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동 때문에 수소문 끝에 니들이 있는 곳만 겨우 알아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 아들과 우리가 분명 실수한 건 맞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었어. 니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얼굴을 보겠니? 내 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알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준 네 친애비잖아. 너랑 결혼 예정인 그 담당 의사에게 한 번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왜 다른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유를 듣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사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대장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된 제 딸이 암 전문의인 예비사이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았어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며 희박하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무래도 예비사이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수술을 예비사이에게 맡겨서 죽게 된다면 예비사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말을 전시모가 듣게 되었던 거였죠. 예비사이가 암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약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제 딸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인데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것도 가식처럼 비치고 있었네요. 제 딸은 계속 매달리는 전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병실 문을 열고 자기 아빠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명을 재촉하기보단 남은 명줄 부여잡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저와 딸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숨이 멎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눈을 감으라며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기 아빠를 보고 손을 뻗었지만 옆에 있던 상간녀의 딸을 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로 뒤덮인 불길을 빠져나간 걸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가망 없는 수술로 예비 신랑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병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뒤돌아섰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모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떠난 전 남편이 떠났는데도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도 안 생기더군요. 그만큼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뒤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저와 딸을 버린 그 끝이 결국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갑상선암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쁜 손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는 신중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신랑을 만나 일찍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제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은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신랑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요. 신랑은 어려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부시켜야 되는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나 있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은 일찍 취업을 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챙겨줬고요. 저희 집에 자주 데려와서 밥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은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 역시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처음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시절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얼마나 숨어서 연애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애틋한 기억입니다. 그 숨어서 하는 연애는 얼마 가지 못해 부모님께 들키게 됐지만요. 부모님께서는 신랑을 특별하게 아끼고 생각하신 건 맞지만 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 시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계속되는 반대에도 저희는 굳건했어요. 신랑은 저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죠. 지금처럼 부모님 밑에서 사는 호사는 못 누릴지언정 제 눈에 눈물 빼는 일은 절대 없겠다고 약속하며 저는 그 길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참 무모했고 사랑밖에 모르던 철없는 시절이었네요. 그렇게 신랑과 도망을 가 약소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저녁엔 대리운전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다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신랑과 웃으며 지내는 날이 더욱 많아서 좋았네요. 가슴 한켠으론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꼭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시동생과 신우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니 그나마 저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때 신랑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죠. 저 역시 신랑을 반대한 부모님 얘기를 꺼내기 미안해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는데 신랑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왜 이제서야 왔냐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신랑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신랑도 안아주었지요.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 반대에 집 나간 딸,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따뜻이 맞아주다니요. 그렇게 저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는 하던 일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제지 공장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기술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젠 둘이 잘 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세방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나중에 애도 낳아도 떳떳하지 않겠냐?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냐? 영희 너밖에 없잖아. 나중엔 다 너 있게 되는 것이니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영희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 없는 3년, 네 아빠랑 나 사는 게 아니었다. 오매불망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라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일도 열심히 배울게요. 이렇게 가족 상봉은 훈훈하게 되었고 신랑은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신랑을 도와 일을 했지만 내조에 더 전념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으니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네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 대신 신랑이 회사를 온전히 맡게 되었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해 알긴 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죠. 여보, 이제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 해. 돌아가신 아빠 대신해서라도 당신이 책임질 게 많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장인어른 몫까지 내가 더 잘 이끌어 나갈게. 당신은 옆에서 장모님만 잘 다독여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소. 고마워. 옆에서 내가 도울게. 회사 운영에 관해서 힘든 거 있으면 엄마랑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줘. 이제 당신이 가장이야. 신랑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상심이 큰 엄마 옆에서 위로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친구였죠. 뜬금없는 연락에 놀래서 답장을 했죠. 어머, 연미야, 네가 무슨 일이야? 너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어? 너 결혼했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동창회 한 번을 안 나오니 어쩜? 너무 궁금하다 얘.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봐. 그냥 엄마 옆에서 힘이 되드리고 있지 뭐.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다. 너도 무슨 일은 없고? 난 잘 지내고 있지.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가 내일 너네 동네에 갈 것 같거든. 이렇게 말 나올 때 봐야지. 그래야 얼른 만나지. 그래 좋아. 내일 나도 딸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한결 시간 생기니까 점심쯤 만나서 밥이나 먹자. 점심도 괜찮지?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연미와 당장 내일 보자는 약속을 잡았죠. 연미는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멀어진 친구였죠. 그렇게 소식이 없이 지내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동창회에서 듣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연락을 먼저 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미와의 약속을 잡고 연미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어머, 너무 반갑다. 어쩜? 더 이뻐졌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신랑은 잘해주고? 아이는 없는 거야? 응? 뭐 그냥. 넌? 어떻게 지내니?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내가 너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그때 그 남자랑은 결혼했다며? 동창회도 한 번을 안 나오고 다들 너 궁금해하는데 이제 좀 동창회 좀 나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응, 나 신랑이랑 잘 살고 있지. 지금은 신랑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가업이어서 일은 계속하고 있어. 엄마도 내가 모시고 있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같이 있는데 내 마음도 편하고 신랑도 본인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거 있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챙겨주기도 했잖아. 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너희 부모님한테 신세 많이 지었지, 남편도. 그래도 너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얘.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어디 살아, 지금은? 여기 동네는 볼일 있어서 잠깐 온 거야? 아, 사실 나 이혼했어. 결혼해서 알고 보니 빚도 많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혼했어, 사실. 아, 저런.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난 너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럼 지금은 혼자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어? 사실 지금 집 구하고 있긴 해. 그래서 이 동네로 집 좀 알아보러 온 거고. 그래도 이제 혼자니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머, 그랬구나. 그래, 이 동네는 너 어려서부터 지낸 동네니까 좀 낫겠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래? 이제 일도 슬슬 알아봐야 하는데 막상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더라고. 격리 자리 하나 나면 좋은데. 점은 그때 마침 저희 공장에 격리 자리를 구한다는 걸 생각해냈죠. 마침 공장엔 격리 직원을 추가로 한 명 더 구인 예정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 연미는 똘똘했으니 격리 자리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제안을 했네요.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격리 자리를 제안하자 연미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수락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공장에서 격리 일 한번 해볼래? 어려운 일은 없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옆에서 보조만 잘해주면 될 거야. 마침 우리가 격리 보조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공장은 어때? 어머, 그러니? 어머, 그래도 돼? 사실 안정적인 격리 자리 구하고 있었거든. 나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나야 좋지. 너무 고맙다, 얘.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 학교 다닐 때도 똘똘해서 아마 잘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남편한테 얘기해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일자리까지. 내가 정말 잘 되면 너한테 크게 한 통 낼게. 그렇게 연신 좋아하는 연미를 보니 저조차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죠. 오늘 연미라는 친구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일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일하는데 가까운 사람 엮이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치.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냥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자. 뭐 그렇게 엮일 일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여보. 신랑의 허락으로 연미는 그렇게 저희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미가 저희 공장에 취직하자 저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날이 많았고요.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으니 말동무도 하고 못할 말도 상담하며 좋았습니다. 연미도 일을 열심히 해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미도 일에 적응을 하였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공장을 제2 공장까지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려서부터 맨몸으로 살아온 신랑. 그래도 사업 수완 좋아 친정 부모님 공장까지 사업 확장시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된 이후부터 신랑은 저를 공장에 자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확장하기 전엔 제가 간간히 가서 회계 장부도 보고 일에 관련하여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젠 가정에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공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같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딸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네요. 엄마,
이제 이 서방이 공장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하네. 이게 맞는 걸까? 그래도 아빠가 하셨던 건데. 그래도 이 서방이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도 확장시키고 너 위해서 지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한 거 아닐까? 그치. 그 사람이 당연히 나 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젠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들려서 속상하네. 괜한 마음인가? 에휴,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거 봐라. 너네 결혼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게 난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우리 딸 고생할까 봐 그랬던 건데 좋게 시켜줄걸. 에이, 엄마는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서방도 엄마 아빠 마음 알았을 거야. 에휴, 괜히 얘기했다. 나 위해서 한 얘긴데. 그래, 무조건적으로 믿어줘. 이서방 같은 사람 없다, 요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은 너 잘 사니까.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느끼고 신랑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내조에 전념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공장 일은 뒤로 한 채 딸 교육에 전념하는데 오래 일하던 경리가 그만둔다며 저에게 밥 한 번 사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적 멤버이기도 하고 연미 선임으로 있던 분인지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려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손 뗀 지 오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니까요. 어머, 그만둔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회사도 점점 커지고 우리는 꼭 윤전 씨가 필요한데. 아, 사모님한테 죄송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순 없어. 그만두기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 씨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사람이 아닌데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신연민 씨 얼마나 믿으세요? 아니, 사장님은요? 사모님 일에 손 떼지 마시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가신 전 사장님이 편하게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지금 회사 그 두 사람이 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으로 바꾸고 회계장부도 엉망이고요. 법인 지출도 이유 없이 많아졌어요. 회사 규모가 커졌다곤 하지만 그 정도 법인 지출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사모님이 적극 신경 쓰세요.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그러니까 윤정 씨 말은 지금 우리 그이랑 연미랑 둘이서 짜고 회사를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둘이 무슨 사이인데 둘이 그러죠?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아니, 윤정 씨는요? 저 역시도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상 중 하나죠. 왜냐면 돌아가신 사장님과 가까웠고 사모님이랑도 가까우니까요. 아마 저도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 있기에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겁니다. 사모님, 꼭 회사 지키셔야 해요. 알겠죠? 그게 돌아가신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공장이야말로 돌아가신 사장님의 혼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아, 지금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윤정 씨,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 저 만난 것도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회사를 신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아있던 직원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마음에 드는 직원으로 교체 중이라니요. 그리고 연미랑은 무슨 사이길래 둘이 그러는지 집에 와 딸아이 자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살았던 신랑이 제가 알던 신랑이 맞나 싶었죠. 그래서 저에게
공장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싶어 많이 허탈했네요. 지금부터 연미와 신랑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했죠. 일단 신랑에게 비밀로 하고 신랑의 행동 하나하나 추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출근하는 신랑을 뒤쫓아 다녔죠. 역시 윤정 씨 말대로 연미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꽤 깊어 보이는 사이 같았고요. 밥도 둘이만 따로 나가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나왔을 때 팔짱 끼는 모습하며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해도 믿을 뻔했네요. 믿었던 신랑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의 바람이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랑만 믿고 있는 친정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회사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어요.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신랑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공장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 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나왔어. 장모님, 저 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 아휴, 힘들다. 오늘은 바빠서 그런지 더 지치네. 왔어? 밥은 먹었고?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아참, 윤정 씨 그만둔다고 하던데 자기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윤정 씨가 그래? 그만둔다고는 하더라고, 참. 아니, 나야 모르지, 뭐. 나이도 있고 본인 회사도 아니니 다들 열정 없는 거 아니겠소? 영미 씨가 있으니 그래도 회사는 괜찮을 거야. 자기 친구 일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 자기도 너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윤정 씨는 아빠가 계셨을 때부터 믿고 맡겼던 직원인데. 그래서 말인데 회사 일 다시 시작할까 해? 뭐? 아니, 정민이 교육은 어쩌고. 이제 고학년 되면 더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난 당신이 정민이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예전 같지 않잖아.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자기는 가정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어코 말리더군요. 딸아이 교육과 요즘 부쩍 쇠약해진 엄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이쯤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내가 회사 나가는 거 말리는 거야? 나한테 비밀 생긴 거 아니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날 말리니까 의심스럽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내조에도 전념하라는 말이지. 지금 회사 확장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아무튼 난 나갈 거야. 회사 윤정 씨도 그만둔 마당에 우리 아빠 회사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못 나오게 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에겐 당분간 딸아이를 집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나가니 연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만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과 연미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불륜까지는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몸바쳐 일한 남편,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싶었던 마음과 우리 딸,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나 혼자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네요.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짓이었지만요. 이제 회사의 모든 보고들을 저에게 먼저 컨펌받고 사장에게 들어가는 수순이다 보니 남편도 어쩌지 못했어요. 연미는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다니 그래놓고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여왔죠. 영희야, 요즘 안 피곤하니? 넌 니네 딸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님도 요새 몸이 안 좋으시다며 회사 나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정민이도 고학년이고
엄마도 혼자서 밥을 잘 차려 드셔. 내가 이제 회사를 신경 써야지. 아빠 회사인데. 아, 그래? 그래도 네 신랑 아니었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겠니? 옆에서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이가 부득부득 갈렸죠. 내 남편 자랑을 자기가 하는 꼴이라니.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몇몇 구석에서 허위로 처리된 영수증이며 법인 지출 사항을 다 모아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연미에게 월급이 말도 안 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적인 부분도 엮여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라고 해야 하나? 아님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가고 있었을 즈음 회사의 윤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윤정 씨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춰 강력하게 복직시켰죠. 그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돌보지 못한 걸까요? 혼자 남으신 엄마가 요즘 통 밥을 못 드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니요. 정말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엄마마저 췌장암 말기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계신 엄마를 소홀히 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엄마는 울지 말라고 다독이시더군요. 그래도 이 세상 이서방이 있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이서방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인데 이서방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니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전 다시 회사보다 집안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옳다구나 싶어 제가 가정에 집중하게 되자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중요하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정 씨를 회사에 두고 회사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 감던 그 순간까지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죠. 엄마를 보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으니 되었다 싶었죠. 뭐가 중요할까 생각도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발이 나는 날 화장터에 가기 위해 전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남편과 연미가 오더군요. 그때까지 그들은 제가 버스에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둘은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약속하는 거다. 사망보험금이랑 또 회사 지분이랑 하면 이게 얼마야? 자기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왔다. 자, 약속. 애엄마 모르게 빼돌린 거라 장모 사망보험금이랑 다 내 통장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망보험금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니거든. 얼마나 나를 믿는데. 영희한테 미안하지만 내 인생 자기를 만난 게 큰 축복이야. 아, 정말. 어머님 고맙습니다. 눈 감아주셔서요. 자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야. 얼마나 갑갑한데 그 집구석. 아주 공주처럼 자라서 사는 내내 숨 막혔다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정다감하고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생각했던 남편이 저런 얼굴이었다니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 눈 감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믿고 살았던 남자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다독여주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랑 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까지 전부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회사 지분은 저에게 더 많이 있어 이건 변호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동안 횡령한 금액이랑 사망보험금 반환 여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회사엔 믿을 만한 윤정 씨가 있었고 기꺼이 이혼을 한다면 증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제일 아끼던 직원이기도 했고 그런 윤정 씨는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제 편이 돼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네요. 남편과 친구가 나누는 문자 상당 부분 횡령 금액이 친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토대로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어느덧 다 모아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눈 감으려고도 했고 이혼해 보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이 지금 내 친구랑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을 횡령해? 제정신이야? 넌 이제 정민이 아빠도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 알겠어? 이혼해. 너 지금까지 내 뒷조사 하고 다녔냐? 준 거 있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바람이니 뭐니 네 친구랑 내가 같이 일하니까 그런 망상이 들렸나 본데 지금 네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너 갈 데는 있고? 정신은 당신이 차려야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횡령한 부분 다 있어. 이미 변호사 제출 끝났고 곧 압수수색도 들어올 거야. 당신에 대해서 합의 없어. 우리 아빠가 애써 만든 회사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 나 용서 절대 안 해. 알겠어? 내가 키운 회사야. 알아? 내 회사라고. 니네 아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빠 회사라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런 인성인 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뭘 보고 자랐겠어. 당신은 기다려. 이제 당신 무너뜨릴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전 친구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상간녀 소송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네 남편 숨쉬게 해준 게 누군데? 그리고 너도 알았다며? 이제 와서 왜 소송 거는 건데?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서 이만큼 큰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회사를 꼴꺽 지가 삼키려고 해?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당장 취소해, 소송.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없는 거야? 야, 너 상간녀야. 이게 어디에서 훈계질이야? 나 충분히 참고 있으니 그만해. 참나. 네가 뭘 참아. 웃겨 정말. 넌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모르지?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소송이야. 신랑과 친구의 배째라는 식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으나 참지 못하고 친구를 작살내 놨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저를 주체할 수 없었네요.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파워가 있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반격을 했지만 팔이긴 저를 못 당했어요. 합의는 상간녀 소송으로 대신할게. 소송 취하할게. 너 얻어터진 거 합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남편은 너 가져라. 이제 어디 그지들끼리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웃겨 정말. 그리곤 나왔습니다. 뒤이어 친구는 악을 쏟았지만 전 속은 시원했네요.
상간녀 소송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반쯤 패놓고 나니 심장은 뻥 뚫렸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말하니 너무 위험했다고 하시며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아직 길고 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의 승소는 제가 확정이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회사는 지분이 훨씬 많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 저와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였죠. 다행히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회사라 회사가 커졌어도 제 소유라고 변호사님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일하던 공이 있어 아마 재산 분할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고 보니 한편으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뺏길 뻔했다는 것이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사 보험금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겐 좋은 아빠였기에 간혹 2주에 한 번꼴로 만나게 해주고 있는데 딸도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아마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벌이겠죠. 이젠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 아빠 살아계셨을 적 같이 일했던 분들도 대부분 복직을 시켜서 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워낙 인간적이었던 분이시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세상에 부모님 빼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을 몸소 깨우치고 살아가고 있네요. 눈 내리는 오늘 제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거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 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일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싸워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